저희 10시 반 안식 설명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과학탐구 보고서 발표대회랑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 과정, KMO 과정, 그 다음에 중앙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설명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는 이 과학탐구 보고서 발표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머님들께서 평소 궁금해하시는 Q&A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제가 가능하면 오늘 많은 것들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이 한두 명 정도 또 이렇게 뭐 어떤 날은 또 와서 하는 날이 있어서 제가 그날 학생을 보고 좀 막 팁을 말한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저희가 사실 이 설명회를 매년 하고 있는 거라서 어머님들께서 그냥 형식적인 걸 하면 안 들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뭐 실적이 적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지금 다 셀 수는 없어서 2년 정도만 이제 좀 정리를 해서 했습니다. 저희 이제 학원에서 하는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교육청과 서울시 전국대회까지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11일 날 저희 영재원 전략 설명회가 있으니까 그때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는 과학탐구 Q&A를 말씀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과학탐구 발표대회 처음 하는 친구들도 알아볼 수 있게 거기 보면 읽기 자료도 있으니까 어머님들도 보시고 친구들도 보고 이렇게 같이 보시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울 과학탐구 발표대회를 왜 해야 할까요? 제가 밴드에도 이렇게 올렸는데요. 자, 과학탐구 발표대회는 왜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걸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요. 이게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해보신 분들은요. 이게 정말 해도 상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도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다음에 막 밤을 새서 보고서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이 힘들다는 걸 아실 텐데요. 왜 해야 되는지 목표에서 조금 찾아본다면요. 스스로 탐구해보고 탐구한 내용을 정리 발표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을 익혀서 창의 영역을 강화할 수도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과학탐구 보고서 발표대회를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는 지금 목표에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형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제가 만약 권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대입 수시 지원을 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77%라고 하고 지금 이 대학마다 본 대학들마다 다 이 수시 모집을 늘리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아무리 정시를 좀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이들마다 지금 학습 스타일이 다르고 깊이 있게 공부한 친구들을 뽑아가고 싶은 게 대학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아이들 영재학교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신다면 이 과탐부가 정말 필수적인 코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 때 안 해본 친구들이 중등 때 가서 힘들 거고요. 중등 때 안 해본 친구들이 고등 때 가서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인데도 초등학교랑 비슷한 수준의 그 과탐부를 진행을 하는 친구들이 제가 봤어요. 아니면 너무 그 감이 없으니까 갑자기 전문성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 맞는 과탐부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갭이 너무 커져버리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소개서에는 분명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제가 영재학교랑 그 다음에 초등, 중등, 영재원에서 많이 들어가는 말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수학과학 분야에서 지원자가 지닌 특기나 잠재력 등을 구체적 작성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수학과학 잘한다고 하지만 점수를 쓸 수도 없고 상을 쓸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 만약 탐구보고서나 산출물 같은 거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이런 탐구를 했다. 그리고 이런 탐구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얻었다 했을 때는요. 보고서를 한번 써봤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이랑 근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고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서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친구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과탐부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내가 4학년 땐 이렇게 했고 그걸 발전시켜서 중학교 땐 이렇게 했고 또 어떤 친구는 4학년, 5학년 연달아서 이거를 깊이 있게 2년이나 내가 끈기 있게 탐구했고 이런 것들을 써준다면은 아마 훌륭한 자소서가 될 것이고요. 그거는 분명히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필이 됩니다. 그냥 수학과 공부 잘한다, 대회를 많이 나가봤다 이런 것들보다 이 자소서
자소서에는 산출물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제 자소서를 많이 이제 우리 아이 자소서만 많이 보셔서 모르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많은 친구들의 자소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딱 자소서를 봤을 때, 이 친구는 교내용이다, 교회용이다 라고 하는 게 아주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학교에서 공부는 정말 잘하는 친구이지만, 이런 영재원이나 이런 데 역량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친구는 영재성이 높다, 역량이 높다, 이런 것들이 자소서를 딱 펼쳐놓고 보면은요, 그게 많이 티가 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제 다른 학생들의 자소서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과탐부를 하시면서 다른 친구들의 자료 같은 것들은 다 공개가 되니까 보시면서 조금 이렇게 시야를 넓히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권해드리는 과탐부를 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비판적 사고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친구들한테 과탐부를 해보자 그러면은요, 네가 궁금한 게 뭐니, 하고 싶은 게 뭐니, 그건 없어요. 예, 요즘 워낙 생활이 편리하고요, 정보를 검색하기가 쉽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뭐 어릴 때 뭐 궁금한 게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학교에서 다 가르쳐주고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과탐부를 하다 보면 한 번 해본 친구가 그 다음에는 이건 주제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눈을 키우게 됩니다. 예,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소에도 주제도 이걸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 번씩 꺼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력이 많이 강화가 됩니다. 과탐보라고 하는 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거거든요. 뭐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배운 걸 이용해서 논문을 쓸 수 있겠지만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는 탐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깨끗한 백지에서 지금 하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창의적인 해결력을 좀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적 전문적 과학 지식을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자기 분야를 하나를 확실히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진로와 관련된 과탐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머님들께서 이제 해주실 때 특히 고등학생들은 자기가 진학하고 싶은 과와 연관된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거죠. 20페이지, 30페이지 보고서를 썼는데 그 한 달 이상의 실험을 했는데 그 분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이제 여기서 한 달이라고 해도 30일 내내 실험하고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한 달 연구를 한다 하면은 아마 실험 같은 경우에 한 4회 정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험 한 번 하면 분석하고 다음 거 계획하는데도 한 일주일은 충분히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사소통 발표력이 강화됩니다. 과탐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요, 말도 잘해요. 예, 자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유도 다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기가 실험을 설계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면 심사를 하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좀 대면 심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기의 보고서를 설명을 하는 거지만 대면 심사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물어보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냥 처음에는 조금 얼어서 오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얼굴 새빨개지고 눈물 찔끔하면서 나오기도 하지만은요, 그게 조금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저도 발표하면서 잠깐 글자가 깨져서 당황을 했는데요. 그랬을 때 능숙하게 그걸 처리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할 때 오히려 질문을 하게 되는 여유,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탐을 여러 번 시켜보니까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것도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꼭 했으면 하는 게요, 지금 이 과탐부가요, 상이 제일 많습니다. 예, 지금 초등학교 특히 4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에서 대표가 되기가 힘들어요. 많은 과학대회들이 있지만은요, 학교에서 전체 대표를 뽑고 고학년들을 주로 뽑지 저학년을 뽑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상 받는 게 많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도 상을 따로 주고 2학년도 따로 주기 때문에 상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이 교내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대회가 있고 서울시 대회가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만 한다면 상장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교육청이나 서울시에 나가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보시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예, 딱 3년 중학교 생활 중에서 한 번이라도 상을 받으시면 아마 그게 많은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이 과정에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왜 추천서들 선생님들이 써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도 저희랑 똑같은 입장이세요. 그래서 이런 걸 한 게 있으면은요, 그걸 바탕으로 이 아이의 영재성이나 그 잠재적 능력을 표현을 구체적으로 해주십니다.
추천서도 그런 경우 구체적으로 좀 써주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상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과학탐구 발표대는요,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요, 아직 시간도 많고, 특히 초등에 처음 시작하는 4학년이라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는 좀 충분하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한 번 정도는 꼭 경험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힘들어서 포기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켜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학탐구 발표대를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요, 이 과학탐구 발표대를 했을 때 지금 일정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8월 말, 그 다음에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에 이제 개학을 하게 되니까 그때 학교 대회를 보고서로 20페이지를 정도, 20페이지 이내로 제출하게 됩니다. 20페이지를 꽉 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요, 분량이 어느 정도 되면 좋겠느냐 하는데 서울시에 올라가는 분량이, 제가 다 띄워드릴게요. 분량이 14페이지 정도에서 2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별첨을 붙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30페이지가 됩니다. 20페이지 이내면은요, 어떤 분들이 20페이지만 본 뒤에는 뜯어버리시는 게 대학에서는 원칙이거든요. 뭐 이렇게 대학에 자료 올릴 때 같은 경우는 뜯어버리세요. 근데 별첨으로 붙이게 되는 경우는 그냥 그거는 별첨이니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이내로 최소 13페이지에서 한 30페이지까지도 작성을 하실 수 있고, 30페이지 그 별첨에 들어가는 거는 중요 내용이 아닌 많은 근거 자료들, 이런 것들을 혹시 실험을 많이 했다면 그런 것들 결과값들을 좀 정리해서 뒤에 붙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중에는요, 교육청 1차가 있고 9월 말에 교육청 2차가 있어서 1차에서 보고서를 내고, 보통 대면 심사를 하는 친구들은 이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은상 이상만 대면 심사를 합니다. 대면 심사를 할 때 왜 이렇게 걸려서 뽑냐면은요, 게시물을 만들어야 돼요. B1 사이즈의 게시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게시물 만드는 작업이 그렇게 또 쉽지도 않습니다. 사이즈가 B1으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대면 심사 좀 간추려서 하시고요. 10월 말에 이제 서울시 2차 대면 심사가 또 있습니다.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서울시에서 이제 학생탐구 발표대에서 본선 상위 입상자 딱 50%를요 뽑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는 서울시 과학 전람회에 출품을 시켜요. 근데 이제 이때 조건들이요, 계속 탐구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탐구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자기 걸 복제했다고 해서 이것도 역시 남의 거를 보고 쓴 것처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꼭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이 조금 이제 변동사항이 많이 생기는 게요, 서울시 전국 과학 전람회가 원래 7월 달에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10월 달에 진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지금이죠. 2019년 올해부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울시 과학 전람회 일정이 조금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올해는 지금 3월에 이미 치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과학탐구 발표대에서 뽑힌 아이들 50%니까요. 꼭 특상, 우수상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장려상인 친구들도 반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서울시 과학 전람회에 올라가게 되는데, 특상을 받은 친구가 과학 전람회에서 꼭 최우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장려상을 받았던 친구들도 최우수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좋았는데 기간이 짧아서 탐구가 좀 부족했거나 그랬는데, 겨울방학에 한 번 더 해서 전람회까지 가서 좀 우수한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과학 전람회를 가는 거죠. 전국과학 전람회를 갔을 때 상도 되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이건 제가 예전에 그냥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전국과학 전람회가 상금이 그때 10,000,000원이었죠. 10,000,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 과학 전람회나 전국과학 전람회를 가게 되면은요, 서울시에서 지원 연구비가 나옵니다. 서울시 과학전람회도 갈 때는 10만원대, 그러니까 10만원, 20만원대 금액이 조금씩 이제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그 지원비가 나오고요. 전국 과학전람회는 100만원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연구비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게 되고, 전국 과학전람회 갔을 때는 정말 그 1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연구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과학전람회에서 전국 과학전람회를 갈 때는요, 교수님들을 붙여줘요. 가서 보고서를 보고 한마디 이제 듣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주제에 따라서는 교수님이 한 분이 붙기도 하고 두 분이 붙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럴 때 이제 교수님을 찾으러 연세대를 가기도 하고 이화여대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 영역에 이제 대표 교수님들을 만나보고 교수님의 좀 칭찬과 격려도 받으면서 좀 해야 될 과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과정이 되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8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까지 해서 1년 정도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이런 보고서를 갖게 된다면 앞에서 나왔던 어떤 입시나 영재학교에서도 그걸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영재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학교 대표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전국 전람회까지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시는데요. 얘는 지금 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대회는요. 아이가 이렇게 길게 탐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학교 대표가 되는 데는 선생님들의 취향도 좀 있습니다. 그 해에 어떤 선생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또 보고서를 보시는 그 눈이 어떤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했던 탐구, 열심히 했던 탐구는 자소서나 입시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못 받은 걸 갖고 자소서를 써도 분명히 영재학교랑 영재원을 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꼭 상이 목표가 아니라 아이가 탐구를 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출품 부문이 작년부터 많이 줄었는데요. 지금 물리, 화학이 있고 전에는 동물, 식물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생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야가 작년에 총 9개였는데 올해는 이렇게 6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 및 환경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분화되었던 것이 크게 이렇게 5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과학탐구발표대회에서는 범교과 영역이 있습니다. 범교과 영역은요, 아마 영재원 같은 데서는요, 수학, 과학 산출물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학 산출물들도 갖고 계신데, 범교과 영역은 수학이나 사회 등, 이 사회는 뭐 역사나 지리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변 문제 해결 과제를 하는 것을 범교과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범교과 영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는 하지만 그러니까 전람회에서는 영역이 없습니다. 왜냐면 전람회는 과학 전람회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서울시가 한계예요. 하지만 이게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영역이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수상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범교과 영역도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탐보나 이런 것들의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역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를 사실 나가는 게 기간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한 학기 실험하는 것도 힘든데 1년 동안 실험을 하고 있으면은요, 성장은 많이 되지만, 이런 범교과 영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과정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성을 받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과학적이지 않고 수학적이라면 굳이 과학을 하지 마시고 이런 걸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과 취향이 높다면, 지리적인 거, 역사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거, 지리적인 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걸 하다가 마지막 결론에서 과학적인 걸로 이렇게 건너서 타셔서 과학 탐구도 내실 수도 있습니다. 물리랑 접목시키거나 화학으로 접목시키면 주제가 많이 창의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주제가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한테 주제 좀 뽑아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어머님들께서도 먼저 오셔서 이건 어머님들께서 하시는 주제가 반이지 않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런 과탐구를 많이 하고 결과도 많이 내놓고는 있지만은요, 저희는 주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1년의 논문을 막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창의적이고 뭐 탐구력이 막 넘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 초보 선생님들 있죠? 그 선생님들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들께서는요, 경력자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초보 선생님들은요, 본인들의 노하우를 이렇게 꺼내놓으십니다. 그래서 주제가 창의적이에요. 그럴 때는 선생님들한테 주제를 받으실 수 있지만은요, 그 다음 해가 되면은요, 이제 좀 선생님들이 퇴색되십니다. 저희는 모두 아이들한테 주제를 듣습니다. 근데 주제를 어떻게 하느냐, 보고서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면요, 심사 기준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주제가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닌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심사 기준에서 이론적 타당성이나 실용성 같은 것들이 점수가 지금 30점, 20점입니다.
예, 그래서 보고서를 얼마나 이론적으로 타당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실용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시킨 정도이거든요. 이 과학탐구 보고서는요, 그냥 실험만 하는 대회가 아닙니다. 이걸 실생활에 적용시키고요, 발전시켜야지만 보고서의 완성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요, 이게 탐구냐 발명이냐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요, 발명을 하신 걸 갖고서 탐구를 하셨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근데 발명이 너무 치우쳐지면 안 돼요. 분명히 탐구를 바탕으로 한 확장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과 탐구성이 있는데요. 그 주제가 반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저 창의성 부분에서 예, 점수를 받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창의성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성을 평가를 합니다. 주제가요, 이건 좀 창의적이지 않은데 라고, 이거 갖고 될까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주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경우죠. 그럼 어머님들께서 승부를 던지셔야 되는 게 탐구성입니다. 예, 탐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쓸 수 없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제가 소홀하다면 그만큼 집요하게 탐구를 개수를 늘리시면 됩니다. 양으로 승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계속 끊임없이 탐구를 하셔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예, 그 다음에 발전시킬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보여주신다면 특히 중학교에서는요, 아이들이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양으로 좀 승부를 하셔도 승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한 보고서를 들이밀었는데 상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예, 학교에서는 그런 친구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예, 탐구를 하나한 것과 실험을 여러 개 한 친구들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주제가 좀 빈약하다면 탐구성을 높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을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그래프를 썼는데 각 탐구에서는 그래프가 무척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분석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딱 창의성, 탐구성이 높으니까 이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타당성, 실용성을 합치시면 창의성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시 못하는 거고, 창의성과 탐구성은 둘 중에 하나를 높이시거나 둘 다 같이 높이시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반이다라는 말은 아주 완전한, 이렇게 완벽한 정답이라고 좀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탐구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이나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교과서에 많이 나오고 요즘에 탐구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제 잡기나 선행 연구, 가설, 도구 준비하고 설계, 수행, 결론 이렇게 내리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어머니. 예, 이게 정답입니다. 예, 일반적인 과정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어머님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게요, 주제를 잡고 선행 연구를 하시면은요, 이 선행 연구를 한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주제를 검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꼭 검토를 해주시고 가설을 세우잖아요. 그럼 이 가설이 맞는지 선행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험 설계가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험을 하고 결과 분석을 하셔도 선행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행 연구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하고 나면 아이들이 예, 전문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연구의 깊이가 커지는데, 이 선행 연구들요, 처음에 형식적으로 보고서 초반에만 하시면은요, 이 주제가, 이 보고서 결론이요, 아주 시시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이거 뻔한 거잖아, 이런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한 단계 밟으실 때마다 자료를 리서치 하시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서 선행 연구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스토리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제가 스토리 전략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과학탐구 발표대를 하면서요, 어머님들이 가끔 보고서 들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탐구가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이상하다고, 예, 결과가 이상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론과 실제는 다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그냥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주제를 잡았는데 관계가 없구나.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를 해석을 했는데 이건 별 관계가 없어요. 실험은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먼저 실험 과정을 다시 검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 거죠. 이 부분은 변이 통제랑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이 실험을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한 달에서 막 2달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날씨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면은 조건이 많이 달라져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시를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꼼꼼히 실험 과정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 분석의 정확도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실험을 한 번 하면서 딱 한 번 하고 결과 보시고 안 나왔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실험을 좀 여러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번 하시면 그 결과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뚜렷한 평균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좀 처리를 해주시면은요,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결과를 수치도 측정하지 마시고요. 관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되니? 물을 가열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머님들도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물 가열하면 어떻게 되니? 그럼 아이들이 수증기가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중학생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을 가열하면은요, 먼저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주변에서 김도 좀 생기고요. 김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기포가 바닥에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벽 쪽이 더 생기거나 바닥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기포가 터지는 모양도 액체 종류별로 다르기도 하고요. 이런 걸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보고서에 이제 특히 고학년일수록 익숙해지면은요, 수치로만 따지려고 합니다. 근데 수치로 따지게 되면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시고 거기에서 왜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라고 추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만 있는 보고서와 과정을 관찰을 하고 쓴 보고서는 그 내용의 질이 많이 다릅니다. 그 부분을 일찍 결과는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 이렇구나 라고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글을 일찍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만약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이건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기쁘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게 혹시 1번과 같은 실수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냐, 예, 이렇게 생각이 저 경우가 아니라면 1000원이 되는 거죠. 예, 왜냐면은요, 새로운 결론이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 어머님들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창의적인 주제로 전환되는 경우가 바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힘든 부분이 뭐냐면요, 결과까지 분석을 다 했는데 다시 선입연구를 하고 다시 실험을 해야 되고 다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상을 받으면 더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만약 결과가 생각과 다르다면 이게 왜 그럴까?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시고 이거는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 전략이 저절로 세워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이론적인 실험을 많이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에는 이게 잘 나오진 않죠.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상을 받고 싶은 건요, 사실 부모님들보다요, 저희 아이들이 간절합니다. 실험을 한 달 정도 하게 되면은요, 아이도 거기 집중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고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정말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요, 옆에서 더 부추기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 받아야 돼. 열심히 해. 너 이렇게 열심히 하고 돈 이렇게 들였는데 열심히 해서 우리 상 뽑고 갖자. 그래 영재학교 갈 수 있다. 이런 부담감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많이 배워와. 배우는 게 중요해. 네가 알고 오는 게 중요해. 하나라도 네가 직접 해봐. 이렇게 해주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을 받기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 기본 과정은요, 모방, 표절, 중복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실험을 했는데요, 찾다 보면 어디선가 나오는 그런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별성을 꼭 두셔야 되고, 그래서 창의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과학정 시간에 가시면 많은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시면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완성도가 높거든요. 왜냐면 교육청이랑 서울시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면 그 보고서에 보면 목차가 쭉 있는데요. 그 탐구 과정 중에서 후반부는 이거는 안 그러니까 후반부는 원래 없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어난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한 탐구가 4개 정도는 보통 아마 학교에서 낸 걸 그대로 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막 5개, 6개, 7개 막 이렇게 붙기 시작하면은요, 다 시간이 그만큼 길었던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립중앙과학관에 가시면 다시 한번 혹하시게 될 겁니다. 지방 아이들도 많이 하는데요. 지방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붙어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선생님하고 자랑스럽게 사진을 얼굴을 가지고 찍습니다. 항상 실험을요, 모두 다 과학실에서 해요. 서울에서는 과학실에서 못합니다. 과학실 안 주시잖아요. 근데 지방 친구들은 다 과학실에서 실험을 합니다. 훌륭한 선생님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중앙과학관에 가시면은요, 보고서가 30페이지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너무 이렇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1년 이상, 6개월 이상의 탐구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인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에 없는 고가의 기자재를 쓰시거나 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어떤 기업에 있고 연구원이신 부모님들이 있으십니다. 그럼 좋은 기자재에서 실험하면 또 결과도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고서에 명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의뢰를 해서 이런 결과를 좀 얻었다. 근데 모두 다 그러시는 건 말 안 되고요. 한두 개 정도 중요한 결론이 꼭 필요하다면, 결과가 필요하다면 이런 과정을 하고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탐구 과정의 추세는요, 지금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걸 많이 중요시합니다. 아무래도 대치동에 학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하지 않고 어디서 만들어 온 것 같은 보고서가 자꾸 나오기 때문이겠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예전에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보고서 하나만 달라고. 그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직접 시간을 들이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있게 하는 과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노력을 정말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 처리할 때 객관적 결과를 꼭 설계를 해주시고요. 그냥 된다 안 된다 이거 보지 마시고요. 어떤 이런 수치값을 나올 수 있는 실험 설계를 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래야지만 창의적인 탐구 설계가 될 수 있고요. 계속 강조하지만 관찰과 그 다음에 그래프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래프는요, 표를 할지 면적 그래프를 쓸지 그 다음에 꺾은 선을 쓸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결론이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머님들께서는 하시면 당연히 이건 꺾은 선이야 막대야 하는데요. 두 개를 다 한번 해보시면은 결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처리는요, 다양한 분석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평균과 일반화, 그래서 실험은 조금 반복이 필요한 것들은 반복을 해보시고 해봤더니 달라질 게 없다면 그때는 반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주제를 그래도 어떻게 잡냐고 물어보시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제는요, 좋아하는 것, 학생은요, 좋아하는 것, 진로랑 연관성 있는 것. 진로랑 연관성을 잡아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탐구가 한 해 하고 그냥 내년에 또 새로운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했던 탐구를 올해 더 업그레이드 하셔도 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실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노력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을 못 받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거 주제는 좋았는데 왜 상을 못 받았지? 그럼 중학교 가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왜 상을 못 받았지? 고등학교 가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소서에 내가 중학교 때부터 연구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길게 연구했는데 뭔가 나오지 않겠어요? 중학교 때 초보자의 그거였지만 고등학교 때는 전문성을 더 띄게 되잖아요. 지금 입시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읽은 책과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작년에 그 주제, 그 다음에 친구들은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어머님들이 들으시기에 헛소리가 많을 수 있어요. 그 헛소리 아주 소중합니다. 아주 창의적이고요. 그러면서 그것과 연관될 수 있는 주제가 없을까 생각을 하시면서요. 어머님들께서는 이 좋아하는 것과 진로 연관성 읽은 책 경험 작년에 그 주제 헛소리를 들으시면서 여기서 우려되는 거 이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 위험할 텐데 하는 부분들 있죠?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을 주제로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의 그 주제와 우리 어머님의 주제가 합쳐지게 되고요. 평소에 이제 야 너 그런 거 좀 만지지 마 그러면서 잔소리 많이 하시죠. 그런 행동 좀 하지 마 그러면서요. 공부 얘기 말고 행동에서 그랬을 때 그런 잔소리가 탐구 주제가 많이 됩니다. 왜 그럴까 거기다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의 과학.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과학 얘기할 때요. 주방의 과학을 많이 얘기합니다. 실생활이요. 아이들이 자연을 많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과학을 얘기를 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요즘 어머님들이 주방에 잘 안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안 하세요 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요. 어머님들의 그 주방의 과학, 그 생활의 어떤 노하우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 생활의 노하우를 그냥 주제로 삼지 마시고요. 이걸 우리 다른 데 활용할 때는 없을까? 라고 확장을 해주시면 창의적이 되게 됩니다. 안 그러면 가셔서 시부모님을 이렇게 흔드셔야 돼요.
혹시 노하우 없으시냐고. 예, 이게 주제 중에서 많이 나왔던 게 우리 할머니는 왜 그랬을까? 예, 이게 전국 전람회 주제에 참 많습니다. 왜 할머니는 왜 간장을 그렇게 담그실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왜 그 잎을 사용하셨을까?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요즘엔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할머니들은 젊으셔서 예, 저희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만큼 생활에 노하우가 생기면은 예, 주제가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남학생들이 특히 그러고요. 여학생들은 아이돌 얘기를 많이 해요. 콘서트 얘기를 많이 하고요. 남학생들은 예,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게임과 신제품, 요즘 새 신제품 나온 거, 뭐 그 다음에 SF 영화 나와서 요즘은 어벤져스 영화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예, 아이언맨을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예, 가슴에 뭘 달고 싶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과학적인 아이들, 예, 이론이 막 풍부한 아이들은 예, 블랙홀을 연구하고 싶어 합니다. 예,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신제품은요, 너무 훌륭합니다. 예, 그만큼 많이 연구해서 나온 신제품이라서요, 이 노하우를 절대 그 회사 연구원들을 우리는 쫓아갈 수 없습니다. 예, 연구원이 같이 붙으시면 돼요. 기밀을 이렇게 아버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죠. 예, 그렇게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예, 대학 가서 하시라고 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가 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주제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제는요, 처음에 초반 주제가 있고요. 끝 주제가 있습니다. 탐구를 하다 보면은요, 주제가 달라집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신조 있게 처음 주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데요. 탐구를 하시면서 주제를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면 주제가 확장이 됐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사용했던 기본 주제를 계속 갖고 가시는 거는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알게 된 걸 바탕으로 주제에 반영을 해야지 그냥 처음에 시작했던 내가 모르는 걸 주제로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들 책 보실 때, 책 고르실 때 제목 보고 고르시잖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 보고서에 주제 보고 고르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반이에요. 근데 예, 주제는 끝에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열린 주제를 잡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주제를 잡으셔서 주제를 포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의사항에 주제 속에는 탐구의 방법과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처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요. 그 다음에 포괄적이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 주제를 길게 설명하고 싶으시면 주제 밑에 이렇게 글을 다시면 됩니다. 좀 작게. 예. 하시는 방법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탐구 발표대에 고민을 풀어드리면은요, 저희 선생님들이 예, 뭐 초보자나 경력자나 그 실적을 많이 내는 이유는요, 저희 같이 연구를 많이 해서 실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나 아이언맨이나 뭐 이렇게 예, 캡틴 아메리카처럼 예, 능력들이 출중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계속 실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치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올해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10강 쪽에 보시면은 오늘 설명에 관련된 그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시간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저희 수탐부랑 과탐부를 하시는 박헌민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여학생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조원실 선생님도 계시고요. 전문성이 높으신 최기현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참신하신 김낙경 선생님, 그 다음에 예, 꼼꼼하신 최진영 선생님, 그 다음에 예, 전문성이 더 높으신 오찬영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 이번에 올림피아드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까지 모두 다 과탐부에 붙습니다. 예, 저희가 얼마나 이번에 강화되고 실적이 나오는지 예, 다음에 다시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강렬 선생님이나 고태현 선생님, 김훈희 선생님, 안대호 선생님들이 최강으로 저희가 올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편하게 올해는 정말 돌아가시지 않고 모두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고 이 선생님들이 예, 많이 해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관심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많이 못하지만 올해도 지금 2타임은 열었는데요. 프리 과탐부 열었습니다. 프리 과탐부는요, 보고서를 저희가 손대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써야 되고요. 주제 잡기나 실험 보고, 실험 설계하는 것들 모두 아이들이 느리게 천천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서로 다른 학교 친구들이 한 6명, 8명이 모여서 예, 같은 주제로 합니다. 예, 교내용이에요, 교내용. 예,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보고서가 다 다르다는 걸 제가 이제 관찰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가 보고서가 다 달라요. 아이들이 주제가 다르고 동기가 다르더라고요. 실험은 분명히 같이 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야근 친구들은 집에 가서 실험 하나를 더 합니다. 예,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대회에서 만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시 못할 그런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여기 이 반 들어오실 때는 욕심은 조금 살짝 내려주시고 우리 아이가 많이 배우겠거니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이 수업을 조금 더 늘릴 생각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평소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MSG 수업은요, G 마스터 과정과 EX 로드 과정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등과학이나 초등과학을 할 때요, 평소에도 실험을 할 수 있는 EX 로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탐구력을 키우면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평소에 탐구력을 키우니까 주제를 많이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G 마스터 과정을 통해서 영재원 대비라든지 경시 같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사진을 띄우는데 올해도 같은 걸 하면서 저희 아이들 친구들 한 명 한 명 소중히 대할 거고요. 그래서 예, 저희 학원에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이따 물어봐 주시고요. 예, 저희 최종호 원장님 모시고서 예, 저희 2부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저는 뒤에서 뵐게요. 최종호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MSG 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호라고 합니다. 예. 일단 제가 이제 어차피 오늘 주인공은 저희 가탐부를 총괄하시는 김민정 부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말 MSG로 MSG 치는 약간 그런 역할로 오늘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일단 그래도 오늘 이렇게 힘들게 자리를 하셨으니까 제가 일단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제가 대치동에서 올해 그 2019학년도 영재학교 입시 분석을 제가 대치동에서는 제일 먼저 오늘 어머님들한테 제일 먼저 썰을 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이제 대다수의 학원들이 복귀가 이제 일요일날, 지난주 일요일날 치러졌었던 영재학교 시험 그 복귀가 다 끝나서 저희가 이제 그 분석까지 이제 어제 밤까지 해서 딱 마무리 짓고, 가장 먼저 이제 어머님들한테 어떤 영재학교가 어떻게 나왔고, 만약에 영재학교를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추세가 어떠니까 어디를 선택하면 좋다, 이런 것들까지 조금 제가 간략하게, 너무 더 오늘 주제는 내 영재학교 입시 설명이 아니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이거랑 결국 이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가탐보랑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주간 대행을 맡고 있는 저 중앙일보 테스트랑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이 영재학교 시험을 치른 대다수의 학생들이 말한 것들이 뭐냐면 어려웠다. 예, 진짜 이 어려웠다는 얘기들이, 그리고 많이 그동안의 기존의 어떤 패턴의 예상을 깨고 어떤 형태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애들한테 들려왔었거든요. 첫 번째는, 어머님들은 그러면 시험이 어려웠다고 하면은 선행을 많이 냈겠지, 학교에서. 정말 그 고등학교 물리 원투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뭐 대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많이 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건 제가 저번 설명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지금 이건 아무래도 좀 정권의 영향 같기도 한데, 이 영재학교 입시가 절대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 고등학교에서 다뤄지는 선행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중등 교육 과정에 정말 충실히, 대신 그 범위는 좁은데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 이제 영재학교 생활하시는 어머님들은 나중에 그 애들이 실패의 길을 겪지 않게 되지, 너무 막 진도만 빨리 뺀다든지, 깊이 없이 진도만 빨리 뺀다든지, 이런 애들은 이번에 굉장히 곡소리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 영재학교 입시의 특성은 어려웠다. 진짜 한두 학교 빼놓고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부 다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 모든 학교들이 전부 다 선행을 낸 게 아니라 정말 중등 교육과정 내지 중등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굉장히 깊게 계속 들고 팔고, 그 다음에 영재학교가 이제 제가 봐도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은 이제 시일이 좀 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이런 출제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막 외국 책에서 뺏겨내고 그 고등학교 그 과학 아니면 이제 대학교 과학에서 막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추세였었는데, 이제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꼭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반드시 중등 교과 과정을
굉장히 충실하게 다뤄주는 게 앞으로 영재학교로 생각하신다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재학교를 대비하고 있는 저희들도 자, 학생들이 이제 수업 들어가고 모의고사 준비하고 이럴 때는 항상 그 우리나라 그 교과서들을 항상 다 훑어보거든요. 이제 정말 그런 추세가 됐어요. 이 추세가 바뀔 것 같잖아요. 대신 범위는 굉장히 좁아진 대신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뭐 딱 올해 이제 그 올해만 이제 해당할 수도 있고 이제 내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사실 과학보다는 수학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학이.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어머님들은 그 가장 제가 한번 여쭤볼게, 가장 인기가 좋은 가장 핫한 영재학교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 정확하게 아시는 어머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약간 옛날 향수에 젖어 계시는 어머님도 계신데 서울 요새 그렇게 인기 없습니다. 사실 서울은 정말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프라이드가 강한 아이 또는 어머님이 선호하시지 우리 애가 서울 안 다니면 안 돼 이런 어머님들이 여전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머님들이 선호하시고 정말 뭐 진짜 대치동에서 날아다니는 탑급 애들은 뭐 물론 그런 프라이드 때문에 서울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긴 한데 사실 요즘 핫한 학교는 세종이에요. 세종입니다. 이게 진짜 어머님들이 의외겠지만은 이건 정확합니다. 가장 핫한 학교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가장 모든 영재학교 중에 가장 핫해요. 이게 응시생으로만 제가 판단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대학 입시 합격률, 의대 합격률, 그 다음에 학교 커리큘럼 이런 모든 걸 봐도 그 학생들의 만족도 이런 걸 봐도 세종영재학교가 가장 핫해요. 그래서 사실 올해도 세종영재학교가 정말 폭발적으로 1270명 응시 1위 1270명 응시 뭐 경쟁률 거의 뭐 9대1 정도 육박했었고, 그 다음에 세종영재학교가 1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구영재학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천영재, 그러니까 대구가 930명, 그 다음에 인천이 730명.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좀 이 세 학교는 어머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준비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시험도 좀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나와준 측면도 있었고 준비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모이는 측면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학교들이 요즘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딱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재학교에서 1회 졸업생을 배출한 게 이제 인천영재학교 가장 늦게 생겨서 인천영재학교가 가장 늦게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인천영재학교마저 서울대 그다음 뭐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뭐 대다수의 어떤 메인 대학들을 완전히 석권했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님들이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그 고생해서 서울영재학교 가는 거랑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세종이랑 대구랑 인천 이런 데가 핫할 수밖에 없냐면 정말 서울 가려면 사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정말 그 엄청난 학업의 로드를 지어주면서 진짜 그 비인간적인 삶을 살게 하면서 그 경쟁으로 엄청 몰아넣었잖아요. 진짜 실제로 저도 서울반 이렇게 들어보면 애들 표정이 안 좋아요. 애들이 그런 삶의 어떤 벌써 그 성인에서 배워나올 법한 그런 찌든 향기가 푹푹 나거든요, 사실. 근데 정말 그런 로드를 거치고 심지어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힘든 그리고 서울은 문제가 서울은 제가 올해 입시 분석해 드릴 필요도 없는 게 항상 어려워요. 서울이 쉬웠던 애는 단 한 번도 없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어렵고 웬만한 애들 풀기 힘들 정도로 가장 어렵게 나오는데 그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전교 꼴찌하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힘들 왜냐면 내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날 보기는 정말 우리나라 안에서 진짜 한 12, 20위 안에 못 들면 결국 그 안에서도 결국 경쟁에 뒤처져가지고 학교에서도 결국은 거의 전교 꼴찌하면서 기 한 번 못 피고 졸업하는 내내 3년간 그게 서울영재고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세종, 인천은 제가 그 두 학교를 비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세종, 인천은 사실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왜 인기가 좋냐면 세종은 1학년 때 우리나라 일반고가 배우는 교육과정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업 부담이 없고 심지어는 2학년 때 AP 과정을 들어가거나 뭐 3학년 때 이제 세미나 이런 과목으로 들어가더라도 상당히 학업 부담이 적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초등학교 때보다 잘 안 됐던 친구들도 가서 어느 정도만 좀 합격하고 나서부터도 또 애들이 좀 준비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내신 성적이. 그래서 어차피 아시다시피
뭐 영재학교들이야 뭐 수능 봐서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학교별로 티오가 다 할당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세종이나 인천은 뭐 대략 한 40-50명 선이다 그러면 서울대에서 그렇게 할당 내려주면 그냥 전교 그 1등부터 그렇게 쭉 끊기거든요. 그래서 그럼 결국 뭐냐면 그 안에서는 경쟁도 너무 쉽고, 사실 내 학교에서 시험 치는 내용도 안 어렵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시는 게 요새는 세종에. 거기다가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왜냐면 어머님들은 모르겠어요. 여기는 얼마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어머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애를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나 연구원이 되게 만들고 싶다. 사실 이런 오해도 잘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나마 우리 애가 좀 의대도 보내고 싶고, 뭐 여건이 되면 의대도 보내고 싶고, 아니면은 좀 굉장히 좀 좋은 코스를 밟아서 우리 애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어머님들의 대다수의 목적이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사실 서영고가 어머님들한테 그래서 좀 소외를 받는 거예요. 뭐냐면은 준비 과정도 너무 힘들고, 가서도 막 전교 거의 막 바닥권에서 막 애들이 헤매는데, 사실 서울영재가 이제는 의대를 거의 쓰는 게 이제 거의 힘들어지거든요. 학교에서 안 써줘요. 그렇게 준비한다 그러면은 생기부에도 잘 기록을 안 해줘요. 그래서 완전히 서영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의대로 가는 게 조금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뭐 잘 아시다시피 한가영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의대를 지나가는 거 아예 불가능해요. 이거는 굉장히 대치동의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한데, 몇 년 전에 어떤 학부모님은 한가영에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학교에 소송까지 넣어서 결국 간 학부모가 한 명 있거든요. 사실 한가영은 그 정도로 절대로 안 써요. 정말 소송까지 끌어서 결국 의대를 갔는데, 정말 그런 정도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종 정말 잘 써줘. 세종이 인기가 좋은 이유는, 세종이 그래서 의대 가기가 제일 좋은 학교예요 사실은. 그리고 생기부를 아무래도 일반 과학영재학교보다 과학예술영재학교들은 좀 뒤늦게 생겼고, 약간 제 이미지가 약간 좀 앞에 생긴 학교들보다 좀 처진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들이 정말 그 입시 실적에 목을 매다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학생들이 조금만 과제해서 뭘 자려고 하면은 생기부를 이만큼씩 두껍게 써주세요. 이거 어머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영재고나 과학고에서는 생기부 두껍게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그것 가지고 결국 교수님들이 결국 판단해서 합격 불합격을 강화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종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해줘요. 사실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그런 면들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어쨌든 떠오르는 영재학교는 세종, 인천, 그 다음에 좀 준비가 쉬운 대구, 이런 수인데, 사실 근데 지금 제가 올해 이제 시험을 딱 본 결과 세종이랑 인천이 이제 약간 이제 애들이 그래서 많이 달라들거든요. 많이 달라드는데, 이때까지는 과학 시험이 굉장히 쉬웠었어요. 그리고 수학 시험도 과학보다는 좀 어려웠었지만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었었는데, 어머님들 이번에 세종 인천 최소한 세종 인천을 우리가 보내겠다, 내 애를 보내겠다 생각하신다면 수학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정말 애들이 시험 치고 와서 수학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지금 애들이 정말 곡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선행을 그렇게 시키지 않고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수학밖에 없잖아요. 사실 수학은 선행이 필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선행을 시키지 않고 결국 선행을 시키지 않고 시험을 어렵게 내면 수학밖에 없기 때문에, 세종 인천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굉장히 계속 견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은 좀 평이하게 내되 수학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세종 인천은 연합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종 인천은 올해 수학이 굉장히 어려웠다. 특히 기하를 잘해야 돼요. 기하가 문제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건 뭐 다른 영재보다 좀 마찬가지였었지만은, 세종영재나 인천영재의 특성이 이번에 기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세종영재학교에 출제위원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원래 기하 전공에다가 완전 기하에 미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계속적으로 좀 대표에서 출제를 할 성향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하 마인드를 잘 잡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의외였었는데, 사실 영재학교 입시는 KMO에 쓰이는 4대 영역 중에서 정수 쪽은 좀 그래도 그렇게 경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이 안 쓰였었는데, 이번 세종 인천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정수 쪽을 공부를 잘 해놓은 애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래서 어느 정도 KMO 입문반 정도의 공부는 해두는 게 세종 인천 영재학교 최소한 그 정도를 가는 데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 그래서 어쨌든 세종 인천은 과학은 평이, 그 다음에 수학은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기하가 절반이 넘었었고, 심지어는 정수를 쓰는 문제까지 나왔었다. 그래서 아마 이 추세 패턴이 계속 견지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학교는 대구는 이번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수학도 어려웠었고 과학도 어려웠었고 사실 근데 과학은 예년보다 작년보다 더 어렵게 나왔었고 사실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좀 꽤 과학 잘한다는 애들이 시험을 쳤었지만은 이번에 선생님 너무 어려웠었어요 이런 말 애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나왔지만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냈었고 특히 대구 시험 칠 어머님들은 꼭 알아두실 게 그래프 해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프. 그래서 과학에서 그래프 해석 능력이 대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었고 그 다음에 수학은 예년보다 쉬웠지만 원래 대구는 수학을 좀 어렵게 냈던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수학, 과학이 전반적으로 모두 어려웠었다. 특히 대구는 올해 과학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대전을 말씀드리면 대전은 올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역대급으로 나왔어요. 역대급. 그래서 지금 보통은 서울 경기를 치기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치기 싫어하다기보다는 서울 경기에 대해서 좀 불안함을 가지신 어머님들이 차선책으로 제일 많이 선택하는 학교가 대전인데 대전 앞으로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왜냐면 대전이 한 2년 전부터 어디를 따라잡았냐면 제가 봤을 때 대전은 사실 서울 경기를 따라잡았거든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미 서울대 합격률에서 정말 비교해봤을 때 서울에 뒤처지잖아요. 그래서 서울 1등,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전 2등이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대전이 정말 합격률도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많이 보내시니까 올해 수학 난이도는 정말 정말 수학 난이도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특히 화학이 정말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도 어려웠었고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더 높은 학교에 이제 경기도 작년부터 중등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하지만 역시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 경기는 어머니들 혹시 경기 생활하시는 어머니들은 뭐를 좀 잘 준비해 두시려면 도움되냐면 경기는 물리올림피아드, 화학올림피아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패턴을 잘 준비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 왜냐면은 경기는 어차피 다지선다 형태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형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에게 많이 노출된 애들은 실수를 덜 하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는 답 3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해도 틀려버리고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애들은 결국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그래서 아마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시거나 경기 쪽 생활하시는 어머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객관식 훈련, 중등불월, 그 다음에 중등화월 이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도 어려웠었다. 그 다음에 서울은 올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게 있는 게 서울은 원래 옛날부터 수학이랑 물리 2과목으로 결국 학교 간다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어요. 수학, 물리 잘하면 된다. 왜냐면 사실 뭐 생물이나 지학 거의 안 나오는 학교로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의 그런 기대도 이제 산산이 깨지는 게 뭐냐면 올해 물리는 거의 비중이 최소화돼서 다른 과목이랑 섞여서 한 문제 정도 나왔었고 올해는 지학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지학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물. 그래서 생지 쪽에 굉장히 무게가 많이 실리고 그 다음에 원래 전통적으로 어렵게 나오고 많이 나왔었던 물리는 좀 적게 나온 추세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어머님들 어디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디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단연코 말하지만 진짜 저는 어머님들한테 정말 우리 애가 좀 아직까지 대치동에서 막 그렇게 날고 뛰는 수준이 아닌데 영재학교 꼭 보내고 싶다 하시면 지금부터라도 찬찬히 잘 준비해서 저는 세종이나 인천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서울급은 생각했었는데 우리 아이가 그래도 의대는 안 보내겠지만은 정말 제대로 된 교육 환경에서 좀 과학자로서의 길을 걷게 하고 싶다면 저는 한가영을 추천드려요. 한가영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을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영을 말씀드리면 한가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갈게요. 한가영은 사실 자소서도 중요하고 이번에 시험 친 지필 시험에서 어떤 성향이 나타나면 저희 과탐보랑 좀 연계가 됩니다. 사실 이 한가영 문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서울영재고가 생기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그런 추세로 나오지는 않아요. 올해는 한가영이 사실 서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애들이 쉬웠다는 평가가 많아요. 수학이 원래 좀 되게 어렵게 나왔었는데 수학 평이했었고 과학은 사실 이렇게 과탐보 준비를 좀 오랫동안 해온 애들은 어떤 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문제를 하나 예시를 들자면
고구마를 캠프를 가서 가족들이랑 캠프를 가서 고구마를 장작불에 잘 익히고 싶은데 어머니도 요리할 때 아시겠지만 스테이크 골고루 안에까지 잘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칼집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어떻게 하면 고구마를 더 잘 익힐 수 있고 왜 그런지 중등 교육 과정에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이게 결국 열전달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그 탐구하는 자세로 이렇게 그 써내려가는 서술형 문제 그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마찬가지 의자를 드는데 어떻게 의자를 들면은 학생들이 좀 더 수월하게 들 수 있겠느냐 그런 유의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이 가탐토라든지 가탐보에서 어떤 애들 탐구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한가영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도 3월 달부터 이제 영재학교 데뷔를 하는 선생님들은 3월 달부터 자소서 대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소서 보통 가탐보나 가탐토를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은 자기가 왜 수학과학에 흥미를 가지게 됐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걸어온 길을 한번 써보시오 자기가 어떤 흥미를 가졌던 걸 써보시오라고 할 때 아무것도 못 써요. 왜냐면 히스토리가 아예 없는 거죠. 히스토리가 전혀 없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가탐보를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올라온 애들은 그거 그냥 그대로 우려먹는 거예요. 사실 우려먹으면 굉장히 대표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했던 실험에서 자기가 지금 약간 머리가 좀 굵어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자기 힘으로 써내려가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학교 선생님들한테 어필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뭐 우리 애가 의대는 안 가겠지만은 뭐 유학 가서 교수의 길을 밟는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세계적인 석학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한가영을 되게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한가영을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저희 MSG에서부터 시작하는 첫 걸음마 그러니까 뭐 저희 초중등 교과 과정도 있겠지만은 이 저희 오늘 그 설명의 제일 핵심인 가탐보 가탐토를 하나 정말 잘 해놓으면 어머니도 꼭 알아주실게 이거 계속 써먹습니다. 진짜 이거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써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모든 영재학교 가오가 나중에 막 RN이라든지 개별 연구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이거 그대로 결국 발전시켜서 또 써먹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한번 처음에 잘 해놓으면 굉장히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두 번째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탐보는 뭐 어차피 MSG가 아시다시피 저희 앞에 부원장님은 중2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잘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비교과에서는 오늘도 아시잖아요. 비교과에서는 저희가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이번에도 뭐 대상을 비롯해서 금상 그 다음에 굉장히 실적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원장님은 좀 말씀을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MSG 비교과는 원래 잘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이번에 아까 부원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강사들을 더욱 확충해서 이번에는 돌아가는 어머님들께 완전 그 풀이 다 차가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강사분이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어머니들 다 돌아가셨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받아서 거의 그 가탐토 비교과 영역에서는 저희가 완전히 1위 자리를 계속적으로 수상할 테니까 어머니들 믿고 맡겨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또 보완할 거는 잠깐만 손중희 쌤 잠깐만 어머니들 인사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손중희 선생님입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재고 입시에서는 사실은 좀 뭐 어차피 수학이 중요했었지만은 점점 더 어떤 수학적인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MSG에서 경시 입문반을 론칭합니다. 경시 입문반을 론칭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미 그 유인물에는 다 나와 있을 텐데 저희가 여름방학 때부터 잠시만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부터 저희가 유인물의 시간표가 있을 거거든요. 여름방학 때부터 그러니까 경시 입문반에 해당하는 평명기하의 아이디어랑 그 다음에 정수 입문 특강을 개설을 합니다. 정수 입문 특강을 개설해서 지금 여기 계신 손중희 쌤은 뭐 사실 이 정수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부동의 1타죠. 뭐 어머님들 마주식 쌤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경시 1세대이자 우리나라에서 정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은 손중희 쌤인데 저희가 이번에 어렵게 정말 힘들게 저희 MSG로 모셔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MSG에 다니는 어린아이들부터 저희가
그 경시 인문 특강으로 해서 정수론, 그 다음에 평면기하의 아이디어는 저희가 또 하이스트에서 굉장히 기하로서 유명하신 최정화 쌤을 저희가 이번에 모셔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평면기하의 아이디어랑 그 다음에 정수론 이렇게 수업을 중경시 쪽 수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깔아서 그 MSG 내에서도 수학적인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철저히 그 자리매김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님들께서 그동안 MSG는 과학이라든지 또는 비교과에서만 이제 인상을 많이 가졌었던 분들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들 꼭 기억해 주실 게 저희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저희 MSG에서 제대로 경시인문 프로그램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강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정수특강, 그 다음에 토요일날 4시에서 7시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정수특강, 토요일날 4시에서부터 7시 정수특강이 인문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7시부터 10시까지 이어서 평면기하의 아이디어 수업이 역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업들을 핵심적으로 저희가 깔아서 학생들에게 그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다른 학원에서 이건 다 아는 애가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수상화라든지 어떤 지중상 이런 부분들도 평일날 주말에 그 완전히 확충을 해서 다 시간표를 세팅을 했으니까 어머님들 보고 또 저희가 수학 쪽 설명에는 제가 오늘은 런칭한다는 것만 발표하는 자리가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수학 쪽 설명은 저희가 또 따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면 될 테니까 일단 오늘은 분명히 꼭 기억하실 게 MSG가 여름방학 7월달부터 경시 인문반을 런칭하니까 그거에 대한 시간표를 꼭 기억해 달라는 그거에 대한 공지를 오늘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 역시 이것도 이제 영재학교 입시랑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저희 학원이 이제 중앙일보 테스트랑 이제 협약을 맺은 서울 쪽 이제 주관 대행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중앙일보 테스트가 다른 경시대에 비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냐고 어머님들한테 저희가 한번 어필을 해드리면 어머님들 영재학교 나중에 선택할 때 또는 실제로 진짜 나중돼서 대학교 선택할 때도 뭐 때문에 되게 어머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애가 서울이 아니라 대치동안이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어떤 백분율 위치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사실 알게 힘들어요. 또는 수학은 우리 애가 그렇다 치는데 과학에서 물리는 어느 정도 등수에 해당하고 지학은 어느 정도 등수에 해당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빠르게 잡아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잖아요. 근데 사실 유일하게 중학생이 전국 단위로 치는 시험은 뭐가 있죠? 2개밖에 없죠. 중등물리랑 중등화학 이렇게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물리는 말 그대로 물리 등수만 해서 나오는 거고 화학은 화학 등수만 해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 그것도 백분율을 봐도 우리 애가 나중에 영재학교 입시를 친다고 할 때 어떤 학교에 지망을 하고 어느 수준까지 공부가 돼 있는다는 걸 판단하기 힘든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시행하는 중앙일보 테스트 이번에 7월달에 치르는 게 이제 1회차인데 여기서부터 치르는 시험에서는 만약에 시험이 치러지면 전국 단위로 이제 시험이 시행되고 특히 지방에서는 지금도 접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서울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포함해서 우리 애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 통틀어서 그러니까 딱 영재학교 입시랑 똑같은 거죠. 몇 등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성량이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으니까 어느 학교를 치르는 게 원서를 쓰는 게 좀 더 합격 확률이 높은지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데이터가 계속 쌓였잖아요. 그래서 중앙일보에서도 뭐를 갖다가 지금 프랜차이즈로 내걸었냐면 이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어떤 학교에 가장 적합하고 이런 것들을 다 어드바이즈 해주는 그런 항목까지 다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니까 어머님들 꼭 중앙일보 테스트 한번 꼭 보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전국 단위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 통틀어서 어디 영역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어느 학교를 치르면 좋을지 그거 한번 접수를 해서 학생의 어떤 지금의 성취도를 한번 판단해보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길게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또 MSG에서 제일 주력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과탐고에 절대 뒤치지 않는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재원 대비 그래서 영재원 대비도 뒤에 한 번 더 할 거지만 어떤 여름방학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진입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수학을 담당하시는 김영근 부원장님이 한번 설명하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예. 그럼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자료 좀 보시기 복잡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리틀 MSG 프로그램이 있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친구들이 듣는 수업인데요. 수학하고 과학 프로그램이 있고 리틀 프로그램은 모두 다 실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학은 지금 사고력 수학하고 그 다음에 초등 교과 선행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보시고 7세, 6세도 사실 요즘 논의 많이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7세부터 수업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똘똘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동생들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MSG 과학 프로그램 보시면은 저희 FAP, MA, CO 과정이 있고요. 올림 과정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내신 수업이랑 특강이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PA나 MA에 G 프로그램과 EX 로드 프로그램 두 가지 표시되어 있으니까 실험 원하시는지, 영재원 대비 원하시는지, 어떻게 과학을 할지 맞춤에 그러니까 학생한테 눈높이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수학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올림피아드 과정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오늘 설명해서 공개하지 않은 시간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꼭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재원 대비 프로그램 GPS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가 가장 빠르게 먼저 시간표를 공개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 수업 시간 내에 진행하는 PUP 반들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교육청하고 교대, 그 다음에 이제 중등대학부설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 미리 신청해 주셔서 대기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 들어오실 때 마감되기 전에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와 주시면은 예, 저희가 거기 맞춰서 예, 반 마감 표시를 할 거니까요. 예, 시간표 꼭 먼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교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빨리 서두를 거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했던 친구들이 성과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5학년 친구들은 거의 다 대부분 붙었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4학년 때 저희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죠. 예, 4학년에서 붙었어야 되는데 못 붙어서 안타까운 친구들이 5학년 때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 실패 없이 다들 할 수 있도록 일찍 저희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KMO 런칭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희 7월 개강이니까 방학 시점에 맞춰서 하니까요. 지금 선행하고 있고 그렇다면 시간표 좀 조정하셔서 그때 예, 저희 선생님들 수업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오늘 책 파는 것 같은데요. 예, 시험이 중앙평가와 중앙경시가 있습니다. 예. 중앙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9등급으로 성적표가 나옵니다. 저는 이 성적표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등급으로 전국 평가가 모의고사 처리가 되는데, 고등학생이 아니어도 9등급 처리가 되니까요, 중앙평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영재원이나 영재학교 생각을 하신다면, 초등학생들은 영재원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뭐 고대가 맞다, 교대가 맞다 이런 것들 좀 경향을 좀 추천을 하는 평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경시에서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재학교들도 마찬가지로 물화생지가 모두 다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 전 영역에 대한 평가가 치러지게 되고, 그래서 모의평가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재학교도 어디가 조금 더 맞겠다라고 하는 그 추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험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이 평가를 보고 평가 결과지를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입시 자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친구들 중에서 근데 우리 아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러면은요, 중앙평가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가 됐다, 급하다, 2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들은 중앙경시를 보시면 영재학교 대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거니까요.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과학탐구 발표대회 아이들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꼭 주시고요. 저희 중앙테스트 참가 지정 접수 처이거든요. 저희 세움학원이요. 그러니까 세움학원에서 접수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수강 신청서에는요, 바탕보 신청하실 때 예, 여기에다가 선생님 이름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 써주시면 선생님과 연결지어서 시간 잡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선생님과 학생이 맞는 시간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예, 그 다음에 거기 그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과정은 제가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면요, 보고서는 선생님이 쓰십니다.
네. 풀이 과탐본은 학생들이 보고서를 쓰고요. 선생님하고 개인 수업을 하시는 거는 선생님이 보고서를 마무리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고서를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최종 마무리는 선생님의 손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어머님들 대신에 선생님이 붙어서 과탐부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머님들이 집에서 아이들하고 실험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소가 학원으로 옮겨졌고 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 잡기랑 뭐 실험 설계하기랑 뭐 그 다음에 결과 처리하는 걸 어머님이 옆에서 붙어 있는 것처럼 저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과학 전문가 엄마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마무리도 아이들도 작성을 하지만 선생님이 어쨌든 그 보고서를 워드 치는 걸 이런 걸 많이 어머님들 대신에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제일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과탐보 같은 경우에는요 팀을 1인에서 3인까지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친구들이 아이디어가 별로 없다면은요 3인 이렇게 팀을 짜오시면은 아이가 많으면 아이디어가 다양해지기는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주제를 잡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같이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혼자 해도 괜찮은데요. 첫 시작은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3명 팀 짜실 때 이 과정은 좀 서로 다른 경향의 친구들이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한 친구 이런 것들보다는 동료로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니까 토론 대회처럼 싸움이 많이 납니다.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동료, 파트너십을 갖고서 목표를 같이 달려가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서 팀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인내할 수 있게 팀을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친한 친구가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풀이 과탐보는 모두 학생이 보고서를 씁니다. 그거 구별하셔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용도 많이 다릅니다. 비용은 신청하실 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정규 수업도 테스트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작성해 주시고 나가실 때 저희 실장님들 보실 것입니다. 궁금한 거는 또 물어봐 주세요.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